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6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7페이지 펴주실래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뭘 배웠냐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동학과 농민이 결합을 해서 자신들이 받고 있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에 대항했던 그러한 근대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1차와 2차 봉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봉기에서는 반봉건적인 성향이 강했고 2차 봉기에서는 반외세, 일본을 몰아내자는 성향이 강했던 그러한 근대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갑오을미개혁, 본격적인 근대 개혁 중 하나인 갑오을미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냐면 1차 봉기를 수습하지 못했던 조선 정부가 누구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죠? 네, 청나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헬프 SOS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자 청나라와 일본이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누가? 일본도 같이 조선으로 출병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자 조선 정부랑 동학농민군이랑 재빨리 전주에서 화약을 맺으면서 이제 싸움이 끝났으니 너희들은 돌아가 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자 청나라는 그래 돌아갈게 라고 했는데 일본은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제거해야 된다? 청나라를 제거해야겠죠. 그런 생각에 먼저 조선에게 친절하게 야 조선아 너희들이 근대화가 덜 됐으니까 이렇게 동학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다. 우리가 도와줘서 내정 개혁을 해줄 테니까 우리만 믿고 따라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조선 정부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우리가 개혁을 해서 정치를 펼칠 테니 너희들은 돌아가 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일본은 더 이상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조선을 찾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어떻게 강제로 94년 6월 달에 경복궁을 습격해버립니다. 자, 경복궁을 습격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갑오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갑오개혁은 언제부터? 1894년부터 95년까지 이어진 개혁을 말해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갑오개혁, 두 번째 2차 갑오개혁, 세 번째는 해를 넘겨서 을미개혁, 속된 말로 또 다른 말로는 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 가지 개혁을 겪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뭐 삼국간섭이라든지 을미사변이라든지 을미개혁 이후에 아간 파천까지 총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개혁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대로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어떤 흐름이나 이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핵심 내용 주제로, 핵심 키워드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하니까 이 핵심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갑오을미개혁이 어떤 개혁이다 라는지 머릿속에 남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집중해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1차 갑오개혁이에요, 여러분. 1차 갑오개혁은 자, 김홍직 내각. 이 사람 엄청 자주 나오는 사람이죠. 첫 번째로는 개화파로서 일본의 2차 수진사로 갔다 와서 조선 책략을 들어왔었고요. 또 온건 개화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1차 갑오개혁에서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영의정이었던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이 수립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뭘 만들었냐면 이 갑오개혁을 전담하는 기구로 가장 초법적이고 가장 초월적인 기구로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원래는 조선이 뭐였냐면 교정청이란 개혁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교정청은 일본인이 바로 없애버리고요. 어떻게? 이 군국기무처를 만들어가지고 개혁을 전담하도록 지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에서 무려 짧은 시간 동안, 몇 개월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208개의 안건이 법안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고 빠르게 개혁을 많이 실시했던 데가 군국기무처라는 기구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으로 치면 뭐 행정부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부에다가 뭐 국회를 섞어가지고
법도 만들고 그 법을 반포까지 시행까지 하는 그런 초법적인 기구가 군국기무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군국기무처에서는 크게 정치, 경제, 사회 세 파트로 나눠서 굵직굵직한 개혁들을 실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조선은 안타깝게도 외세의 힘에 휩쓸리면서 개항을 한 후에 어떻게 개혁다운 개혁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고종이 즉위하고 30년, 강화도 조약, 개항을 맞이하고 나서 약 20년, 그때 동안 개혁다운 개혁을 실시하지 못했어요. 조선은. 그래서 조선은 근대화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죠.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누구의? 외세의 도움을 빌리고요. 민중이 그렇게 원했던 것들, 아래로부터 뿜어져 나온 개혁 요구들을 전부 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나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하듯이 내버려 두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게 급급한 나라가 조선이었죠. 그렇게 쌓이고 쌓였던 게 팡 터진 게 바로 갑오을미개혁이었어요. 물론 갑오을미개혁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시작된 개혁이었지만 1차 갑오개혁만큼은 어떻게? 일본이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제한적이지만 자율성을 가지고 실시했던 정책입니다. 자, 한번 써보면 1차 갑오개혁은 어떻게 했다?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완전히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덜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율성을 제한되었지만 가지고 실시한 정책이다. 여러분, 왜 일본이 간섭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일본은 바쁩니다. 누구랑 싸우느라, 청나라랑 청일전쟁을 벌이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이 틈을 타서 제한적인 자율성을 토대로 그동안 꾹꾹꾹 쌓여왔던 개혁들을 팡! 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에서 민중들이 또는 정치 세력들이 원했던 것들이 차곡차곡 갑오개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정치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정치는 맨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조선은 어떤 국가예요? 군주국가죠. 군주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죠. 국가의 리더가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 멋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군주제였죠. 이 군주제를 어떻게 할까? 왕의 힘을, 왕의 능력을 낮춰야겠죠. 그리고 정치는 누가? 입헌 군주제를 염두에 두고 똑똑한 정치인들, 똑똑한 엘리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왕실과 국정, 행정 사무를 분리시키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왕실을 담당하는 뭘 만들었냐면 국내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국내부에서는 뭐만 해라? 왕실과 관련된 일만 해라. 실질적인 개혁이나 행정은 누가 하겠다? 우리가 의정부에서 국정사무를 실시하겠다 라고 해서 왕의 권력과 권한을 낮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왕실과 국정사무를 첫 번째 분리시켰고요. 두 번째로 뭐 했냐면, 오랜 폐습, 처음 의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안 좋은 면만 가득 차버린 매간매직, 부전부패의 산실이었던 광화제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새로운 근대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충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치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왕의 권한을 낮춘다. 그래서 정치는 관리들이 하겠다. 왕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행정에 관여하지 마라. 라고 해서 왕실과 국정사무를 분리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 경제 파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근대화되지 못했던 것, 경제가 어떻게 보면 근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공장을 만든다거나 또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 이게 경제의 핵심이고 근대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서 경제개혁을 펼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왕실에서 쓰는 재정, 또는 국방부에서 쓰는 재정, 또 교육부에서 쓰는 재정이 다 나눠져 있어요. 세금을 한 번에 걷어가지고 나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낭비가 심했습니다. 또 불투명했고요. 국방부에서 군사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번에 새로 군인 뽑겠다 이러면서 몰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뒷주머니 채운다거나 그렇게 굉장히 불투명했고 공정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재정을 일원화시킵니다. 돈을 관리하는 부서를 탁지아문이라고 해요. 이 탁지아문에다가 모든 재정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돈을 쓰려면 탁지아문에 가가지고 돈을 받아다가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국방부나 교육부가 직접 세금을 걷지 못하고 세금은 누가 걷는다? 탁지하문에서 걷는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에서 역할을 탁지하문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돈을 관리하고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은 누구한테로? 탁지하문에서만 걷는다. 탁지하문을 통해서만 돈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과거에는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요? 농업국가죠. 조선은 뭐로 냈다? 쌀로 냈습니다. 쌀로 내려면 여러분 불편해요. 쌀도 옮겨가지고 서울까지 옮겨야 되죠. 또 중간에 뭐 쌀 빠지거나 무겁죠. 이동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어떻게? 조세, 세금은 뭐로 낸다? 금납하, 돈으로 내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도량형은 물건을 재는 단위를 말해요. 마차 바퀴의 폭이라든지 또는 뭐 킬로그램 이런 단위를 재는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 단위를 도량형이라고 하는데 이 도량형을 통일시킵니다. 어떻게 좀 더 재정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은본위제를 채택을 합니다. 이 은본위제는 누구의 콧김이 작용을 했냐면 일본의 콧김이 작용을 한 거예요. 자, 은본위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금본위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금본위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돈 10만 원을 주면 한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뭘로 바뀔 수 있다? 금덩이로 바뀔 수 있다. 이게 금본위제입니다. 그럼 은본위제는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내면 한 돈을 10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즉 화폐와 이 은과 교환 체계를 은본위제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근데 이 은본위제를 채택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다른 나라들은 금본위제였거든요. 왜 은본위제를 채택했냐면 일본이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일본이 조선의 경제를 자기네들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래로 집어넣기 위해서 은본위제를 강요한 겁니다. 게다가 또 일본 화폐도 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갑오개혁이 완벽하게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누구의? 일본의 콧김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완벽한 자율성이 아니라 제한된 자율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자, 근대 사회를 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신분제가 있어야 될까요? 누구는 노예고 누구는 귀족이고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아니죠. 근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물론 자본주의도 있지만 사회 면에서는 평등 사회가 와야 됩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근대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선은 뭐 했죠? 왕이 있고 양반이 있고 농민이 있고 노비가 있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이거는 근대화에 역행하는 짓이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갑오개혁 때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더 이상 양반, 노비, 상민 나누지 않아요. 이때부터 모두 다 평등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신분제 폐지는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모두 다 주장했던 내용이 드디어 수렴이 된 겁니다. 합쳐졌다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또 봉건적인 낙폐습들. 조선은 유교사회였죠. 그래서 어떻게?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재혼을 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눈치를 많이 줬습니다. 정절을 지켜야지 뭐하러 다른 남자 찾아서 결혼을 하냐. 현재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때 당시에는 통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봉건적인 폐습을 몰아내자. 그래서 어떻게? 과부의 제가도 허용하고요. 조혼은 어릴 때 결혼하는 걸 말합니다. 이 조혼은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려시대 배울 때 원나라에 간섭을 받은 시기가 있었죠. 이때 뭘 뺏어갔냐면 곡물뿐만 아니라 공녀, 고려의 어린 여자들로 데려갔습니다. 원나라로. 그래서 어떤 풍습이 생겼냐면 그때부터 일찍 결혼을 시키는 조혼이 생겼어요. 조혼은 지금으로 치면 중1 여러분 또래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 결혼을 하는 거 말이에요. 엄청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혼을 폐지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어릴 때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조혼을 폐지하자. 이제는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라 라고 바꾸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봉건적인 폐습이었죠. 또 하나, 연좌제라고 해서 선생님이 잘못을 지으면 선생님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가족들도 전부 다 처벌하는 걸 연좌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연좌제도 마찬가지로 악습이었기 때문에 이때 폐지를 시킵니다. 아시겠죠? 1차 갑오개혁은 정리를 하면
자, 일본의 간섭이 덜했다. 왜? 청일전쟁에 일본이 집중하느라. 그래서 제한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개혁을 했다. 어떻게? 김홍집이 내각을 구성을 했고 개혁을 전담하는 군국 기무처를 만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열심히 개혁을 실시했다. 첫 번째, 정치면에서는 왕의 힘을 낮추고 입헌 군주를 지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왕실과 국정사무를 분리했다. 경제에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시켰다. 하지만 은본위제를 채택하면서 일본의 간섭이 이렇게 쭉 깔렸다. 일본의 의도가 투영된 개혁안이었다. 마지막 사회는 근대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평등사회가 와야 된다. 평등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하면 안 된다? 신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신분제를 폐지했다. 여기가 1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두 번째 넘어가서 시간이 흘러 2차 갑오개혁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2차 갑오개혁 시기는 1894년 11월쯤 후반기예요. 이때는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간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각 자체도 김홍직 내각이 아니라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박영효, 이것 때문에 일본으로 망명을 가 있었던 박영효를 일본에서 조선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내각을 구성을 한 거예요. 연립은 같이 한다, 같이 쓴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박영효는 10년 동안 일본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완벽한 친일파가 돼버립니다. 즉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개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박영효를 데려다가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을 만들고요. 또 일본이 간섭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국 기무초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인 고문의 간섭을 받으면서 개혁 정책을 만들었어요. 이때부터는 일본의 간섭이 심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봅시다. 그래서 고종은 종묘에 나가서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혁을 하겠다라는 개혁의 의지를 담은 문서 같은 거예요. 14기류 내용이 있지만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배제한다. 우리의 주도로 개혁을 펼치겠다라고 해서 1차 갑오개혁 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게 홍범 14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또는 중요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합니다.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인재들이 필요하다. 인재를 필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제도 폐지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근대식 교육을 받은 인재를 뽑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한다? 이때부터 여러분, 근대 교육을 배우려면 누가 필요하죠? 근대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사범학교, 선생님이 나온 사범학교를 만들어요. 즉 근대 교육을 하기 위한 선생님들을 만드는 거죠. 또 이어서 가장 어린 단계,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인데 이때 당시에는 소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소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교육조도를 반포해서 선생님들을 만드는 사범학교와 지금의 초등학생들을 키우는 소학교를 만들었다. 이게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기가 중앙에 대한, 서울에 대한 내용을 바꿨다면 이제는 2차 갑오개혁은 지방제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8도에서 23부로 나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일본에서는 부현자라고 해서 일본이 부와 현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제도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지방제도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 부라는 명칭은. 근데 이거는 3차 갑오개혁 열미개혁 때 결국 폐지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지방제도를 바꿨다. 어떻게? 일본식으로 바꿨다. 라고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사법권을 독립시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형조나 또는 수령은 행정, 군사, 사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선시대에 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관청으로 가서 어떻게? 그냥 관청 안에서 이게 뭘 깔고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어떻게 신문을 받는 거죠. 이게 과거의 사법권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재판장이 생기고요.
이제 지붕이 생기는 거예요. 지붕 안에 건물로 들어가서 근대적인 법관한테 재판을 받는 그런 사법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또 수령이 가지고 있던 사법과 군사 요거를 분리시켜가지고 수령은 뭐만 담당하게, 행정만 담당하게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2차 가보개의 핵심 내용은 뭐다? 박영호를 데리고 와서 일본의 간섭이 심해졌다. 그래서 조선은 고종은 홍범시상을 반포해서 이런 방향으로 조선을 만들겠다, 개혁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함으로써 근대화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범학교와 소학교를 만들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지방제도 개편을 했고 사법권을 독립시켰고 수령은 오직 행정만 담당하게 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엄청 높여가고 있는 와중에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전쟁을 끝났으면 승패가 가리면 그에 따른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맺은 조약의 이름이 뭐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해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누가 이겼으니까? 일본이 이겼으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수많은 배상금을 받고요. 또 요동반도를 할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동반도는 어디냐면 여러분, 자, 요돈이라 치면 요렇게가 중국이겠죠. 자, 여기에 강이 하나 날래요, 여러분. 이거를 요하라고 합니다. 이 요하의 동쪽, 그럼 어디예요? 여기가 요동이겠죠. 요동에 나와 있는 부분, 이 반도를 누가? 일본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돈을 넘어선 행위예요.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강대국이었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을 한 겁니다. 야, 일본 전쟁 이긴 건 알겠다. 근데 너 돈을 넘지 않았니? 너 지금 우리랑 장난치는 거니? 중국은 우리 영향권인데 왜 네가 끼어드니? 압력을 넣습니다. 일본은 이제 막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최대한 국제적으로 고립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하고 뺏었던 요동 반도를 뱉어내게 됩니다. 그러자 조선에서는 뭐야? 강력한 일본,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던 일본이 러시아가 한마디 하니까 찍소리도 못하네? 러시아가 더 강력한가 보구나. 그럼 누구를 따를까? 러시아를 따르자 라고 해서 이때 뭐가 벌어지냐면 친러 내각, 러시아랑 친한 애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자, 이제 요리 해가지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숟가락을 누가 뺏어가요? 러시아가 뺏어가죠. 일본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내가 열심히 전쟁에서도 이기고 뭐 무력을 투입해가지고 개혁도 시켜주고 자기들 입장에서 개혁도 시켜주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방해한 거예요? 러시아가 방해한 거죠. 러시아랑 싸움을 붙기에는 일본의 힘이 약해요. 그러면 러시아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하늘이 놀랄 만한 천인공노한 짓을 저지릅니다. 친러 내각을 이끌었던 친러파의 핵심이었던 명성황후 민씨를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 아래에 사무라이들, 낭인들을 투입시켜가지고 시해를 하는, 한 나라의 국모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1895년도에 일어났던 을미사변이에요. 즉 조선의 국력이 약해서 조선의 국모가 일본인 자객들, 낭인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나라에서요? 우리의 역사 중 일부였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요. 너무나 안타깝죠. 조선이 근대화를 성공했다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았을 텐데, 역사에 물론 만약은 없지만 조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근현대사를 공부할 때 드는 생각은 좀 분하고 안타깝고 슬픈 감정이 많이 듭니다. 힘이 없어서 이러한 수모를 겪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인 다음에 다시 한번 친일파를 바탕으로 해서 4차, 여기 1차, 2차, 3차였겠죠? 4차 김홍집 내각을 만들어서 을미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자, 을미개혁의 핵심 내용은 딱 한 가지 기억하라면 반발령이에요. 즉
우리 이때까지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게 틀어가지고 상투를 만들었었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또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부모가 내게 내려준 것은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 즉 머리도 부모가 내려준 거기 때문에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 이게 유교 성리학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성리학이 지배하고 있던 조선 사회에서 머리가 길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감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근대화 시켜주려고 단발령을 선포를 했는데 엄청난 반발이 생깁니다. 심지어 을미사범을 엮어가지고 뭐도 만들어지냐면 을미의병도 만들어져요. 일본이랑 싸우자 이런 식으로요. 이 단발령의 핵심이었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 태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날짜를 계산하던 태음력, 음력을 쓰다가 이때부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날짜를 계산하는 태양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때 하려다가 실패했던 우편사무를 실시하게 되고요. 또 종두법이라고 해서 천연두를 제거하는 종두법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일본의 간섭으로 열심히 갑오개혁과 을미개혁까지 버티고요. 이 와중에 자신의 부인을 잃은 고종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떻게 감히 한 나라의 국모를 죽일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이들의 다음 목표는 내가 아닐까? 나와 내 자식, 세자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다가 여기 잔존에 있던 칠러파의 손을 잡고서 어디로? 좀 안타깝죠. 한 나라의 국왕이 어디로 가요? 러시아 공사관. 이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의 줄임말입니다. 파천은 왕이나 군주가 다른 곳으로 옮기다, 거처를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아관 파천은 언제? 1896년도에 벌어집니다. 6년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간섭이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일본은 당황스럽겠죠. 이렇게 아가 파천까지 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갑오개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갑오개혁은 우리에게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갑오개혁은 밀리고 밀렸던, 분출했던 우리의 의지가, 우리들의 개혁 욕구가 드디어 현실화된 거예요.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혁 요구가 분출이 되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뭐다? 우리 힘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아니죠. 누구의 간섭을 받았죠?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누구의 영향이 컸다? 일본의 간섭이 컸다. 자율로 가는 거리가 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증명하는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한 나라가 근대 국가가 되려면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력, 즉 군사, 군대,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를 전적으로 지키려면 군인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국방력이 대단히 필요한 게 근대 국가에 성립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무장하는 게, 국방력이 높아지는 게 불편하겠죠. 왜? 군대를 키워주면 애들이 결국에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 건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수많은 개혁 내용 중에서 뭐가 없다? 군사에 관한 개혁은 없습니다. 친위대 진위대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뭐다? 기왕에 있던 군대들을 축소해가지고 더 낮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뭐다? 군사 개혁이 없었다. 이거는 근대 개혁으로 근대화된 국가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국방력을 아예 잘라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갑오 개혁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때 동안 모였던 여러 가지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근대적 개혁을 했지만 일본의 간섭이 심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뭐가 없었다? 군사적 개혁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국방력이 부족했으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가보 을미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는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마찬가지로 구글 퀴즈를 3시 반까지 풀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